제가 아들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건 아들이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딱 한마디를 외쳤죠. 안녕. 1999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제 아들 딜런과 그의 친구 에릭은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살해했습니다. 2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자살했습니다. 무고한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남겨진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체 일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거대함은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만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학교에 있었던 사람이나 구조, 수습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겪은 정신적 피해는 그 어떤 수치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콜럼바인 같은 비극의 규모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총격범들에게 모방 범죄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콜럼바인 사건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고 그 충격이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가 그 영향을 이해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을 받아들이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잔혹한 행동은 제가 알던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죠. 사건 후에 사람들은 물었죠. 어떻게 그걸 몰랐냐고? 어떤 엄마였나요? 저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총기 난사 전 저는 스스로를 좋은 엄마라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배려심 있고 건강하며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죠. 하지만 비극으로 인해 제가 부모로서 실패했다고 확신하게 됐고 부분적으로는 이 실패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남편을 제외하고 딜런을 가장 잘 알고 사랑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알았다면 그건 나였겠죠. 안 그런가요? 하지만 몰랐어요. 오늘 저는 살인과 상처를 준 아이의 엄마로서 겪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극이 닥친 후 수년간 저는 제가 부모로서 도대체 어디서 실패했는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기억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해결책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배운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사건 전 저를 몰랐던 분들과 대화할 때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이런 방에 들어설 때 저는 이곳에 계신 분 중 제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상실을 경험한 분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제 가족 구성원이 야기한 고통에 대해 제가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드렸다면 온 마음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마주한 2번째 난관은 제 아들의 죽음을 자살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야 하며 심지어는 연민까지도 간청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아들은 죽기 2년 전 공책 한 귀퉁이에 스스로 몸을 해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삶을 끝내려 총을 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들이 죽고 몇 달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자살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삶에서 보인 잔혹함을 결코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는 아들의 자살 사고가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려는 겁니다. 많은 글을 읽고 전문가들과 대화한 결과 저는 아들이 총기 난사에 가담한 이유가 타인을 죽이려는 욕망이 아닌 스스로 죽고 싶어 했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살인 후 자살에 대해 말할 때 겪는 3번째 어려움은 제가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제가 정신건강 혹은 제가 선호하는 표현인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구체적이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정신질환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오해를 더 키우는 일입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 중
타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약 75%에서 많게는 90% 이상이 진단 가능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모두를 도울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이 특정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 분노 또는 절망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나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동 위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우리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전체 자살의 약 1에서 2%가 타인에 대한 살인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일부 인구 집단에서 그러하듯이 자살률이 증가하면 살인과 자살을 동반한 사건 발생률 또한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살 유가족들에게서 답을 찾았어요. 저는 연구를 진행하고 기금 모금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살 위기나 시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된 대화는 사무실 칸막이 너머로 제가 다른 이와 말하는 걸 들은 동료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딜런이 날 사랑했다면 그런 끔찍한 짓은 안 했을 거라는 내 말을 들었대요. 나중에 그녀는 나를 찾아와 제 대화를 엿들은 건 미안하지만 제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젊은 미혼모였고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을 때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입원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이 죽어야 아이들이 더 나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삶을 끝내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해요.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강한 유대이고 자신은 아이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단언했어요. 하지만 병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없어야 더 나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녀가 한 말, 그리고 제가 다른 이들에게서 배운 것은 우리가 어떤 차를 살지, 토요일 밤에 어디를 갈지 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위 자살이라는 결정이나 선택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극도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4단계 응급 의료 상황에 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능력이 손상되고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죠. 비록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라도 진실에 대한 감각은 현실을 해석하는 고통의 필터로 인해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잘 숨기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살면서 한 번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자살 사고와 죽을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병리적 증상입니다. 다른 많은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도 생명을 잃기 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적절히 치료해야만 합니다. 제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대량 살인이 얽혀 있었죠. 저는 아들의 자살 사고가 어떻게 살인 사고로 변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연구는 부족했고 간단한 답도 없었습니다. 네, 아들은 지속적인 우울증이었을 겁니다. 그는 완벽주의적이고 자립심이 강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모멸감과 굴욕감, 그리고 격렬한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아들은 분노와 소외감을 함께 나누는 소년 친구와의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심각하게 불안정하고 지배적이며 살인 충동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극도의 취약성과 연약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시기에 게다가 딜런은 총을 손에 넣었는데 집에 총이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제 허락이나 인지조차 없이 17살짜리 소년이 합법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총을 사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고 수많은 학교 총기 난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끔찍할 정도로 쉬운 일입니다.
그날 딜런의 행동은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대개 그렇듯 제 몸과 마음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총기, 난사 2년 뒤 유방암에 걸렸어요. 2년 뒤 정신건강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슬픔과 더불어 딜런이 죽인 사람의 가족과 우연히 마주치게 될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성난 시민들에게 봉변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뉴스를 켜는 것도 두려웠고 제가 끔찍한 부모나 역겨운 사람으로 불리는 소리를 듣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공황 발작이 시작됐죠. 첫 번째 발작은 총기 난사 4년 뒤에 시작됐는데 제가 증언 녹취를 준비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야 할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총기 난사 6년 후 한 콘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살해 후 자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로 준비할 때 시작됐습니다. 두 번 모두 몇 주 동안 지속됐습니다. 공황 발작은 철물점에서 제 사무실에서 심지어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은 갑자기 공포의 소용돌이에 갇히고 말았고 아무리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쓰거나 이성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 해도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뇌가 날 죽이려 하는 듯 했죠.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제 모든 생각을 집어삼켰습니다. 제 정신이 오작동하는 느낌을 직접 배웠던 거죠. 그때 전 뇌 건강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치료와 약물 그리고 자기 관리를 통해 삶은 결국 그 상황에서 정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제 아들이 기능장애를 겪게 된 것은 아마도 약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알고 뭘 해야 할지 알았더라면요.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죠?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에는 비난이 담겨 있으며 제가 아무리 많은 치료를 받아도 결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는 깊은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배운 게 있죠. 만약 사랑만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을 스스로 해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면 자살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랑만으론 부족하죠. 그리고 자살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10세에서 34세 사이 연령층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미국 청소년의 15%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알아내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를 거라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완고한 믿음은 뻔히 보이는 것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알지 못했거나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판단이나 해결책을 제시함 없이요. 저는 이 비극을 그리고 이 수많은 비극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제 상실감은 다른 유가족분들 슬픔에 비할 수 없어요. 제 고통이 그분들께 위안이 되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고통을 느낄 자격도 없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결국 제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아무리 주의 깊고 책임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라면 미지의 것을 알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